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돼서 네. 그 강제 명령이 오늘 내려졌죠. 예.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네네. 어떤 조치인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단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네. 법상으로 이제 14조의 업무 개시 명령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 법 조항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입법이 돼서 이제 시행되고 있었던 법률인데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에게 이제 집단으로 화물 운송 거부할 때 그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부분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네. 판단하게 되면 이제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국무회의 오늘 이제 거쳤지 않습니까? 심의를 통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이제 차후에 계획과 관련된 또 사유와 관련된 내용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송사업자, 운수사업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명령을 이제 거부하게 되게 되면 행정처분과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 뒤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자꾸 언론에서 초유의 이렇게 그 보도를 해요. 예.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 그러니까 이게 사상 처음이라는 뜻인데. 국가 경제가 지금 초유의 사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초유가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자체가 예. 이 국가 공익적 기반이 있는 경제 활동, 네. 또 공익적 자격 또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거나 국민 보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여러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조건 뭐 초유의 이런 미중유의 뭐 이런 단어를 써서 강조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실제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국가가 행정력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표현은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언론이 좀 뭘 보도를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자, 그건 그렇고 이게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됩니까? 예, 일단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개시 명령 자체를 이제 운송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송달을 해야 일단 되는 전달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전달 자체가 이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편 송달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직접 송달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뭐 공시 송달 방식까지 또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원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문제는 또 당사자가 송달 안 받게 되면 명령서 효력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관점도 있어서 예. 행정처분이나 또 형사처벌의 어떤 효력이 발생하려면 최초로서는 이제 명령서가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과 같은 정보화 시대 그리고 대대적으로 사실 국가적으로 지금 보면 뭐 7살짜리 아이도 업무 개시 명령 나왔대더라 하고 돌아다닐 판입니다. 이 상태가 됐는데 사실 그걸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항변을 과연 받아줘야 되는가? 또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유가 보조금이며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이 화물을 운송 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계속 받고 있으면서 명령장만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형태를 해주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한 절차의 보장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보통 이 명령서 전달은 이제 그 서류가 그러니까 서면으로 된 명령서가 본인한테 직접 전달됐다고 등기 속달 같은 걸로 확인을 받을 때 이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처럼 느껴지실 정도로 뭐 카카오톡도 요새는 사실은 행정 문서들이 도착도 하고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소지 또는 당사자가 직접 이와 같은 문서로서의 송달을 받아야 된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한 부분이 그러면 지금 저 다들 뭐 스마트폰 다 쓰니까 여기로 카톡이나 뭔가 문자를 보내면 전화번호를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 그러니까 일괄 문자가 아니라 특정인 누구에게 특정인 누구누구님 내일까지 어떻게 안 하면은 이런 행정 조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보내도 이게 효력이 발생 안 된다는 뜻입니까? 현행법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그걸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공시송달 방법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 해서 대대적으로 방송 전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공개적으로 언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입증 책임에 있어서 송달을 받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책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환을 해서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설명하게끔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파업 현장에 있으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주거 불명으로 전달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본인한테는. 그렇습니다. 가족한테 전달해도 효력이 가족에게 전달을 하는 것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네네.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한테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에 뭐 혼자서 사는데 이 사람 집에는 아무도 없다. 네. 그러면 빈집에다 놓고 오는 거는 그게 효력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그럴 경우에 텐데요. 이제 파업 현장에 있다고 보면 네네. 파업 현장에 있으면서 이걸 나는 못 받았으니까 나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송달과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텐데 이걸 확인을 해서 전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생각은 좀 듭니다. 실제 지금 현재 문제될 수 있는 게 한 2,500명 정도 되는 대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 2,500명에게 시멘트 쪽 관련으로 전달하고자 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력을 좀 비용을 많이 써서 동원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교통부는 이미 상당 정도는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서 전달할 수 있는 준비는 마쳐놨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업무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거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30일 동안 일단 운송 허가 자체가 정지가 될 수 있게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명령 받고도 따르지 않게 되면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징역형까지 갈까요? 징역형까지 선고할지는 파업의 어떤 앞으로의 전개 과정 그거를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것이 이 형사처벌이고 그 외 별도로 그 면허 취소가 가능하죠. 계속적으로 따르지 않게 되게 되면은 운송 허가에 대해서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면허 취소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화물연대 쪽에서는 이거 뭐 가처분 신청이니 뭐니 한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처분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다라고 하면 집행정지를 구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집행정지가 되려면 일단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된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송달이 된 후에만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송달 전에 예상하고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군요. 왜냐하면 소를 제기해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 문제가 사실은 서로 꼬리를 물을 것 같습니다. 네네. 송달을 거부하면은 가처분도 할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애당초 지금 행정처분 효력 자체가 발생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하게끔 되는 구조거든요. 그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이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국가가 앞으로 초유의 경제 상황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송달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형태가 됐을 때 이것을 형사적인 문제나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런 조세 회피, 조세 포탈과 관련된 회피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 질서를 교란하면서 문서 송달을 받지 않는 그런 고의적인 태만 행위 또는 고의적인 회피 행위 이것들도 사실은 국가 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입영 연령이 됐는데 그럼 입영 입대 연락이 오잖아요. 그거를 고의적으로 계속 안 받고 그래서 나는 못 받았으니까 군대 못 갔다. 이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실제로는 소송에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처리되는 정보 자체가 병역법상으로 완벽하게 이제 보관이 되고 통보나 통지 절차가 여태까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잘 발생되지 않았는데 주로 이제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 적성 검사 기간. 도과해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적성 검사 도과된 거나 취소 통보를 못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이런 것을 다투는 경우들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건 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네요. 허선주 님이 화물연대
군부 측에 일괄 발송하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일괄 발송할 수 있게 되려면 근로자로서 근로자 그 노동조합의 지위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사업자 연합 구조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 연합인데 사업자 연합회에다가 통보해줘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중에 식음료 협회 여기에 통보를 해줬다라고 해서 개별 자영업자에게 전부 통보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한계가 거기에 있고 불법 집회로서의 문제 또는 불법적인 파업의 문제가 되는 데서도 사실 그 문제가 아주 연결고리로 이제 있기 때문에 곧 또 저한테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그 사실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화물연대 소속 아닌 그 화물 차주들은 정상적으로 화물 물류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 대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중에 좀 가장 심각한 것이 쇠구슬을 쐈다는 건데요. 지금 2대가 그렇게 해서 유리창이 파손되고 그 중에 한 분은 목에 찰과상도 입었다 그래요. 유리 파편으로. 이 쇠구슬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부산 신항 쪽에서 벌어진 일인데 부산 신항 쪽에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은 이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이나 운전자에 대한 이 상해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인 기사에 대한 폭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자체가 굉장히 큰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화물 차량은 수십 톤에 달하는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에서 차량의 그 바람을 막는 앞 유리창을 그렇게 쇠구슬로 파쇄한다든지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운행 중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인명살상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차량들을 보면 보통 대부분 이제 리스를 하거나 렌탈을 해갖고 매달 적지 않은 금액들을 납부하고 있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시거든요. 그럼 그 차량이 파손돼서 발생되고 운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손실 그것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쉽게 이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자칫 회전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차량 전체가 전복돼서 전복될 수 있죠. 트레일러나 이 트랙터 자체가 다 망가지는 그렇게 되면 그분은 파산을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쇠구슬을 쏜 사람이 알고 쐈다는 거죠. 이거는 죄질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쇠구슬을 지나가던 애가 장난삼아 쏜 건 아닐 거고 결국은 이 정상 운행을 하는 화주한테 위협을 하기 위해서 또는 방해를 하기 위해서 쐈다면 파업 중인 조합원이 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화물 차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위험성이 어떤지를 잘 알고서 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 고의성에 대한 것은 거의 악의적이다. 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되는 상황에서 또 업무상의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강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특수 강요의 문제도 되고 또 단체적인 행위로서 이 거대한 조직이 또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수의 문제가 또 걸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아무리 연합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리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권리 주장 방식을 이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이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도 된다라는 사고 방식은 발본색원에서 아주 그 뿌리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 기억으로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예전에 그 민노총의 그 극한적인 그 이 투쟁 현장에 이제 경찰이 진입해서 제압하고 해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쇠구슬이 사용됐던 그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쇠구슬이 사용된다는 거는 사실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리창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데 네. 와서 쇠구슬이 날아와서 박힌다. 그래요. 라고 근데 사람을 향해서 쐈다. 라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미필적 고의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실 총알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쇠구슬이 앞에 있고 뒤에 화약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앞에 있는 그 저기 총탄이 쇠구슬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관통되든 아니면 그것이 날아와서 안면부를 타격한다든지 네. 아니면 급소 부분을 때리게 되면 네. 사람은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는 거죠. 예. 그거를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썼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도 충분히 적용될 수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쇠구슬 제가 정황 현장에 그 파손된 차를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예. 추정만 하는 건데 예. 차가 달려오는데 앞에서 쇠구슬을 던져서 그렇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예. 그건 이제 빤히 보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딘가 안 보이는 데서 쇠구슬이 날라왔다고 보면 네. 상당한 먼 거리에서 이걸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의 힘으로 날리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던져서 그 정도의 파괴력을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 정확하게 맞추려고 한다면 그 골리앗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처럼 예. 돌팔매질하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야 되는 그래서 건데 이것은 뭔가 쇠구슬을 발사한 발사체가 있을 거다. 네. 그럼 이게 뭐 사제총이지 별 겁니까? 총포로 직접 의율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 볼 네.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아니면 새총? 쇠구슬을 새총으로 쏘는 경우도 있어요. 새총으로 뭐 쓸 수도 있겠다 생각도 네. 들긴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도구가 아마 고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게 새총이든 뭐든 간에. 충분히 제 생각에는 그 도구와 관련돼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직 그 기사가 안 찾아지나요? 예, 뭐 제 기억이 그런데 뭐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예. 예. 하여튼 쇠구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일명살상을 할 수 있는 흉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뭐 이건 제가 자꾸 이렇게 뭐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크레모아라고 있잖아요. 예. 그 전쟁에 쓰는 예. 거기에 크레모아는 그 쇠구슬을 넣었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어느 어린 학생이 네. 친구들을 상대로 쇠구슬을 집어 던졌으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수십 개를 만약에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친구들을 상대로 학급을 상대로 해갖고서 촥 뿌려갖고 어깨 힘을 다해서 던졌다라고 하면 그 사안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 정도 사안만 생각해도 벌써 끔찍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구를 이용해서 만약에 움직이고 있는 운행 중인 차량을 향해서 쐈다. 이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취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2009년도에 맞아요. 제 기억인데 2009년도에 쌍용차 노조에서 사제총을 이용해서 쇠구슬을 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형사 처벌 받았죠. 예. 자, 그리고 쇠구슬은 아니지만 뭐 달걀을 던져서 그 운행 중인 차량에 유리창에 달걀을 던진 사례도 있고. 운전자 폭행은 택시 기사나 또는 운전하고 있는 누구를 상대로 했을 때도 차량으로 계란이 던져졌다. 그게 계란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렇죠. 예, 갑자기 뭐가 팍 폭행이라는 건 어차피 똑같은 방식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조는 크게 변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례는 운행 중인 차량을 다른 차들이 쫓아가서 갓길로 밀어서 세운 다음에 이제 협박을 하고 똑같은 뭐 형태입니다. 했다. 그것도 특수상해, 특수폭행 다 적용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보복 위협 운전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최근에는 그와 같은 문제를 승용차끼리 했을 때도 영장 발부 여부가 검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라고 한다면 그 위험성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저도 일상에서 느끼는 건데 고속도로 주행을 가끔 하다 보면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느껴지거든요. 바퀴가 일단 제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공포감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서로 공간을 밀다든지 위협을 하는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운행 중인 화물차의 운전자를 위협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화물연대의 지휘부가 노조의 지휘부가 계획적으로 이걸 짜서 이런 식의 테러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 그중에도 과격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네네. 일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네. 추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 화물연대 노조 지휘부를 하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예.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조사하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저는 자수시켜서 경찰에 빨리 넘기는 것이 좋다. 저 그 얘기는 제가 노조 지휘부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일단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네.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조직 내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혼자서 저지를 때는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행동들을 범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내부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만 발생될 수 있는 뭐 옛날에도 그랬다. 네, 조직적 행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해주신 바와 같이 이런 분위기를 만든 또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어떤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이 네. 국민적 여론의 어떤 부정적 풍향을 네. 타지 않도록 화물연대가 움직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화물연대 노조 지휘부가 어느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이건 매우 엄중한 사태니까 잘 생각해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좀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네. 참 마지막으로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뭐 아주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네. 불법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보여주겠다. 예. 어떤 경우에도 불법은 용인 안 된다. 네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적절한 대응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사안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 화물 자동차 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의 법적 지위 자체가 그 개인 사업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들로서 보호받아야 되느냐, 또 근로자적 지위에서 보호를 받아서 네. 근로 3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돼야 되느냐. 네. 그럼 사실은 근로 3권을 행사해야 될 대상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행사를 하고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지 국가 전체 경제가 볼모가 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보느냐, 정치적인 쟁점화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또 개인 사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은 그 가격적인 문제, 그래서 안전운임제 이렇게 사실 가격을 고정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 고시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개인 사업자 연합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통일된 가격을 형성해달라. 마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처럼 국가가 보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담합의 문제가 또 됩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을 똑같이 해달라라고 하고 있고, 이제 보시는 이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사실 시멘트 업계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 중에 영세한 분들도 있겠지만 BTC 같은 이런 트레일러는 사실은 수억 원 가는 큰 차량들이고 이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상당히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시멘트, 레미콘, 철강,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지관선까지 다 확장을 해서 안전운임제를 해달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없어지고 해당돼서 원하는 금액만큼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걸 해줬다. 그럼 나중에 뭐 제약회사 아니면 다른 자영업자 그런 단체에서 사업자 단체를 구성해서 나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멈출 거야. 하면 국가가 그걸 다 개입해갖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까? 예.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댓글창에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들이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다. 예. 이제 그런 의견들도 올라옵니다. 예.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여러 사업 분야에서 네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화물 운송 사업자 분들만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정부의 입장은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준수하고 이행하면 그러면 정부에서도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게 예. 대통령의 지시 사항 중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네네. 저는 사실 이 본질이 이렇다고 봅니다. 이 화물연대가 노동자도 아닌데 화물연대라고 하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민노총에 소속해 있어요. 예. 저는 이 민노총의 제일 강력한 조직은 금속노조거든요. 네네. 뭐 대우자동차 무슨 저 현대 뭐 저 중공업 뭐 이런 데에 또아리 틀고 있는 진짜 노동귀족들이죠. 근데 이자들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 타격을 바로 체감도 높게 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업종 자체가. 예, 예. 아니 배 만드는 거니까. 네네. 뭐 1년 2년에 큰 배 하나 만들고 하는 데니까. 네네. 근데 이제 화물연대라든지 또는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철도나 지하철 이거는 파업하는 순간 온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되고 당장 애들이 밥 대신에 빵 먹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며칠 만에 시멘트가 지금 동나버리고 예. 지금 휘발유 지금 문 닫는 주유소가 생기고 예. 그러니까 가장 체감도 높은 업종을 선택해서 민노총 지휘부 저는 민노총 지휘부는 그냥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종북 주사파의 지시를 받거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지금 민노총 위원장부터가 동부연합 출신 아닙니까? 네. 이석기 직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들의 대윤석열 정부 공격에 가장 체감도 높은 업종에 있는 화물연대나 몇몇 업체가 지금 동원된 거예요. 예, 예. 총알바지처럼. 네. 이건 완전히 이 종북 주사파의 대리전에 지금 내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이 사람들이 빨리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네. 뭐 저는 직접 6.25를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니긴 한데 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시점에서도 사실은 이 노동조합 관련된 문제가 예. 최초에 이제 북한 공산 이제 이 세력하고 연계돼 갖고서는 이제 남로당 투쟁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 배경이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군사정부라는 걸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도 많이 있지만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꼈던 여러 가지 후유증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됐던 노동조합의 문제가 자유롭게 노동 근로삼권을 행사하는 그 문제만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제 남북한 사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도구 이런 것들로 사용됐던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자유롭게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많은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다른 문제로 가야 되겠는데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더 있는데 이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시청자 여러분 괜찮으세요? 예, 이성우 변호사 얘기 듣기 싫다 하시면은 지금 댓글에 올리시고요. 괜찮으시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서요. 예. 자, 다음 주제는 더 탐사 관련된 겁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 집이 공동현관을 거쳐서 뭐 또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공동현관을 어떻게 뚫었나 봐요. 쉽게 뚫렸겠죠. 네. 예. 그래갖고 한동훈 장관 현관 앞에까지 가서 직접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예. 도어락을 해제하려고 시도했다니까요. 예. 그리고 앞에 와 있는 택배도 막 살펴봤답니다. 네. 공동 주거 침입죄와 보복 범죄 예. 혐의로 한동훈 장관이 이들을 이제 고소했죠.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일단 이런 일 자체가 아무리 뭐 언론 보도라는 허울을 뒤집어 썼어도 네. 본인들이 보도했던 내용 자체가 허위다라고 밝혀지는 그런 과정이 이미 구체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네.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개인 주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네. 집 앞에서 그 도락을 건드리는 행동을 했다.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 만들고 네. 또 주거침입과 관련돼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 비밀 또는 보호 이걸 강조하고 개인 인권을 강조하는 국가에서 네.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 덧탐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덧탐사지 흥신소 같은 느낌이 들고 예. 이 흥신소에서도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흥신소라 하더라도. 네. 예. 또 이게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신분 자체를 우리가 언론적으로 보도를 한다라고 해서 타인의 어떤 이 주거의 안녕을 공격할 수 있는 것까지 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인데 네. 저는 법원이 검찰청에서 만약에 또는 경찰에서 영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다면 아마 발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있고 네. 2차 범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네. 영장도 발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당장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섰거든요. 신변보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앞에 와갖고서는 그렇게 집에 와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와서 이게 뭐 이유도 없이 사실은 여태까지 거짓말한 것 때문에도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찾아와서 여러 명이 와갖고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문 열어라 네. 뭐 물어볼 거 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까지 요구를 당해야 됩니까? 예. 예, 그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요구될 수 있는 수준의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주거 침입 관련돼서 보호하고자 하는 주거의 안녕 자체가 완전히 파괴됐다. 또 그걸 또 언론으로 이제 영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개인의 주거지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이 외부에 알려진 겁니다. 주소가 알려진 거죠. 네.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개인 정보가 누출됐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도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네. 악의적으로 그와 같은 주거지에 대한 노출을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위험성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좌표 찍기 차원에서. 네. 예. 이런 형태의 행동을 하면서 그거를 언론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헌법적 권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공동현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는데, 네네. 이 엘리베이터 시스템 자체가 그 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그 키가 아니면 예. 그 눌러지지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맞죠.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어떤 사람이 예. 대신 눌러줬다는데, 그 대신 키를 대줬다는데, 예. 그 사람이 뭐 무슨 이유로 이걸 대주죠? 생면부지의 사람이 그것도 한 서너 명, 5명인가가 카메라 들고 왔는데? 예. 그렇게 열어줬을 가능성보다는 예. 한 명이 열고 이야기를 해서 뭐 필요한 일 때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말없이 끼어 들어가고 거짓말로? 그리고 나서 열어주는 형태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뭐 CCTV를 열어보면 분명하게 나오겠죠. 네. 예, 요새는 아파트마다 뭐 워낙 CCTV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서 또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치가 돼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곧 조사가 되면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 그 주민이 예. 이제 속아서 이렇게 열어줬다면 뭐 그 주민은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 주민이 사실은 뭐 어떤 이유로 열어줬을지에 대해서는 범죄로 이용되는 어떤 주거 침입하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저는 전무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아파트를 뭐 저는 잘 모르는 아파트인데 잘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네. 그렇게 뚫릴 수가 없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술하게 뚫릴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한동훈 장관 현관문까지 갔는지는 진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CCTV를 아마 다 확인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자들의 동영상에 보면 예. 이게 일요일인데 일요일 아침에 예. 그 더 탐사에 대해서 예. 그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왔답니다. 네네. 그 직원한테 네.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그 압수수색은 이제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압수수색 예.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이 직원이 그걸 압수수색을 거부했대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은 집행이 못 됐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한동훈 장관 집에 찾아가서 예. 먼저 경찰서에 찾아갔대요. 서초경찰서. 네. 근데 담당 경찰관이 없어서 예. 다시
한동훈 장관 집으로 가서 이제 당신도 당해봐라. 일요일 날 아침에 압수수색 당하는 게 어떤 고통인지를 당해봐라. 예. 이러면서 영상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보복하러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자백한 거죠? 그렇죠. 보복 범죄라는 건 명백한 것 같고요. 네. 목적 자체나 지금 현재 스토킹 범죄로 혐의를 받고 조사받는 중에 네. 스토킹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거 허용돼야 되겠습니까? 황당한 일을 한 겁니다. 예. 아무리 언론이어도 그렇지. 뭐 언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형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본권을 다 짓밟고 네. 절차를 다 무시하는 형태를 한다. 이렇게 허용해 주면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채널로 방송 채널 만들어 놓고 아무데나 다 쓰시고 다녀도 된다. 네. 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도 아무데나 가서 면담 요구해도 이거는 정당한 목적으로 언론상으로 보도 목적으로 간 거니까 네. 보복 목적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신천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된 그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 아닙니까? 예. 이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 김의겸의 거짓말에 편승했던 이재명을 비롯한 6명에 대해서는 예. 국민한테 사과해라라고 예.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그래 놓고 나서 예. 김의겸한테는 사과할 필요 없다. 사법 처리 받아야지 이랬습니다. 네. 어떤 사법 처리가 가능합니까? 사법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수사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면책특권이라는 이제 조항이 있어서 헌법상의 조항에 따라서 이 내용 관련해 갖고 이제 면책특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 이분이 대한민국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전형적인 면책특권을 악용한 형태의 문제가 됐죠.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는 것처럼 그 사이에 끼워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가 되니까 결국은 면책특권 자체가 보장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법적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뭐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현재까지 해석론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김의겸이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반격을 받고 얼떨결에 더 탐사와 협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더 탐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협업한 김의겸이도 국회에서의 발언과는 별도로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특권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 관련해 갖고는 뭐 이제 그 부연 설명 문제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긴 한데 그 전 단계에서 서로 이제 공모를 하는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소명이 된다. 또는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 자체가 좀 더 정교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이제 면책특권의 그 전 단계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형사처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와 별도로 애초에 이 사달이 난 것이 그 첼로를 치는 실제로 첼리스트인지 뭐 흉내만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거짓말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다 거짓말로 지어낸 거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까? 1대1로 대화를 했어도 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판례가 여러 개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을 뭐 많이 공격하고 싶지는 않은 게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는 분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뭐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실까봐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전 남친에게 이렇게 이제 과장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없는 사실을 마치 대단한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혼자서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것도 그러네. 제 생각엔 그렇고요. 또 그 후에 남자 친구라는 분이 후속적으로 계속 뭔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한 번
자랑했는데 두 번, 세 번 자랑하기가 거짓말인데 음. 그게 상대방의 어떤 맞장구가 있거나 요구가 있지 않고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 대화 내용도 저도 들어봤는데 녹음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혼자만의 거짓말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예. 되면 결국은 두 사람이 예, 또는 그 제보자, 소위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여자분이 얘기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의도를 가지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주범이 오히려 음. 소위 이제 청담동 제보자라는 이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더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이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제 예.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좀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얘기로 가겠습니다. 예. 현금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현금이 나타났다 그러는 것은 통상 이 뇌물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현금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금의 존재가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큰 어떤 그 이 분기점을 넘는 그런 대목 아닌가요? 현금 자체의 존재가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 돈 자체가 어떻게 조성이 됐고 출처가 뭔지 개인적인 돈으로 어떤 용처에 썼는지 이것을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텝이 꼬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자체가 이동했다, 통장으로 이동했다, 또 명의가 등장을 했다. 그럼 네. 왜 줬느냐? 또 누가, 언제, 왜, 무슨 이유로 또 그 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고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네.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금을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이재명 집에 있던 현금을 예. 배소연이를 시켜서 그 은행에 가져가서 이재명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로 입금시켰다. 네네. 이것까지는 이재명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네. 사실관계는. 예. 예. 그건 인정 안 할 도리가 없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돈을 넣었을 때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됐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력이 아마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하여튼 이재명 측에서는 뭐 저기 어머니 무슨 부의금이 얼마고 뭐 또 뭐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측에서는 그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검찰이 들여다 보면 되죠. 부의금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부의금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건 또 장부가 있구나. 네, 다 쓰지 않습니까? 축의금이건 부의금이건 당연히 다 쓰죠. 왜냐하면 그거를 직접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다 보통은 가족들이 받게끔 하는데 약간 거리 있는 가족들이 받죠. 그렇게 되면 거기 앉아서 메모를 다 해놓고 또 그 받게 된 봉투들도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네, 또 이 정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정치하시는 분인데 축의금, 부의금 받고 나중에 그거 입싹 닦으면 누가 표 찍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장부 다 존재했을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금액들 다 체크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 좌파들이 이렇게 현찰을 좋아하나 싶은데 예. 얼마 전에 노웅래라고 예, 지금 예.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4선인가는. 네네. 이 사람 장롱에서 예. 3억인가 뭐 현금 따발이 그냥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3억인가 맞죠? 예. 그 이재명이도 뭐 1억 5천인가 지것들 해명에 따르더라도 1억 예. 5천인가 뭐 현금을 한 1년 넘게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집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경우는 사실은 계좌 이체가 사실 편하고 휴대폰만 하나 있어도 사실은 충분히 송금하고 하는데 네. 깨끗한 돈이라면. 번거롭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은 뭐 항상 의심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거래 실정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특이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도 뭐 150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도 아니고 1억 5천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 현금으로 주고 받아야 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소명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현금이 나왔다는 것은 이 부정부패 뇌물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의
어떤 단초 예. 또는 물적 증거가 된다. 이 점은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 나무기가 말이죠. 예. 그 작년 10월에 대장동 전 수사팀, 예. 그러니까 문재인 쫄개 검사들이 그 수사팀을 꾸리고 예. 꼬리 자르기를 한 수사 있잖아요. 꼬리 자르고 덮어버렸잖아요. 네네. 그걸 지금의 수사팀이 다시 이제 재조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 전 수사팀으로부터 야, 4명만 잡아 넣을 거야. 너는 불구속 할 테니까 빨리 들어와. 라고 회유받았다. 예. 그래서 자기는 회유 받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예. 들어왔는데 말과는 다르게 구속됐다. 뭐 이런 주장인데 네. 우선 이게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 그 전 수사팀은 뭐 그런 적 없다고 일단 부인을 했거든요. 일단 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지위가 되려면 네. 상당히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힘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약속을 검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는 안 됩니다. 수사 검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네, 약속이 함부로 할 아닙니까? 약속은 아니고요. 이건 뭔가 내부적인 확실한 약속이 있거나 지시를 받았을 때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사안 자체가 이제 수사를 하면서 중심축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남욱 변호사를 지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불구속을 시켜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 그런 약속 자체를 그것도 변호사한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일단 한 가지가 들고요. 네. 그 정도의 약속을 받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다. 그러면 이거 조금 약간 진술이 약간 신빙성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남욱 변호사가 저랑 같은 연손 동기 이거 그래요? 알지는 못하는데 서로 연손 37기고 연손 나온 변호사 입장에서 불구속 선처 이런 말까지 하면서 무리수를 던질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냥 선처해주겠다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구속까지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입에서 나온 표현이라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 있게 뱉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남욱이 갑자기 귀국한다 그럴 때도 다들 이 사람은 왜 귀국하지? 뭐 약속이 있나? 다들 그렇게 좀 의심하면서 봤었어요. 네, 예. 이 사람이 미국에 도망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무슨 지금 그 누굽니까? 쌍방울의 김성태? 이 사람은 곧 이제 뒷덜미가 잡힐 때가 되니까 뭐 자꾸 뭐 딜을 한다고 뭐 이러던데 예. 남욱은 그때 그런 정도도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깔끔하게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들어왔고 굳이 이 대선 전국에 들어올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갑자기 싹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구속 선처에 대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불기소 가능성을 비췄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야 너 클리어 시켜줄게. 괜히 저 도망다니지 마라 힘들게. 지금 네가 여기서 계속 미국에서 버티면 점점 더 사안은 무거워지고 대선에도 부담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돼서 불구속 선처라는 표현은 오히려 수위를 낮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이제 대장동 전 수사 검사들, 그러니까 문재인 똘마니 검사들 네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 4명으로 구속하고 빨리 꼬리 자르고 덮어. 예. 대선에 지금 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 예. 이런 상태에서 남욱이가 미국에 도망을 가 있으면 이게 꼬리가 안 잘리는 거 아니에요. 예.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유동규 잡아놓고 김만배 잡아놓고 뭐 누구 잡아놓고 이 정도로 정리하는데 남욱이가 밖에 있으면 어쨌든 하여튼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네. 야 빨리 들어와 정리할게 정리해줄게 예. 이렇게 서둘러서 데리고 들어와서 정리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 뭐 그 점에 대한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은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 진술이 나왔으니까요. 또 네. 법정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증의 문제를 감수하고 사실은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남욱이가 거짓말했다면 위증이죠. 또 처벌받는 거죠. 위증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위험 부담을 걸어서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불기소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네. 형사적으로 기소는 다 되고 있는 상태고
또 그 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가게 될게 본인한테 유리하게 될지 뭐 검사 구형을 어떻게 한다고 해갖고 법원이 무조건 그거에 따라서 판결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런 위험한 진술을 굳이 거짓말해가면서까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남욱의 진술이 사실에 근사할 것 같다. 네.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정법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게 남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남욱에게 그 제안을 하고 예. 또 남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 대장동 전 수사팀. 예. 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겁니까? 직권남용죄가 되겠죠.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이제 직권남용죄로 지금 이미 이제 검찰에서 사건을 좀 보겠다. 전 수사팀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직권남용 문제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뭐 불구속 선처 이런 약속, 회유 이건 사실은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폴리바게닝을 굳이 따지면은 미국으로 따지면 폴리바게닝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플리바게닝을 이제 불구속 선처 형태로 플리바게닝을 할 수는 없고요. 아, 형량으로? 네, 형량으로 이제 하는. 너 감옥은 가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10년 갈 거 3년만 보낼게. 네네, 뭐 집행유예 정도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 우리나라 플리바게닝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구조고요. 네. 그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선처 약속했던 진술이 있다면 이제 수사팀 전체를 한번 조사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직권남용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남욱이의 진술인데. 네네. 그 428억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천화동인 1호가 700억 배당금인데 그 700억 중에 세금 제하고 비용 제하고 남는 게 428억 아닙니까? 예. 이거를 이제 이재명 시장 측에 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 이재명 시장 측에는 일단 유동규, 정진상, 김용 셋이 들어가는데 이재명 빼고 3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재명 포함해서 4명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자, 하여튼 이 부분을 진술하면서 남욱이가 이거는 총류에 가깝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예. 그 법률 용어라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총유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종중. 예. 종중이나 교회 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모여져 있어서 이제 재산을 구성을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이 그러니까 법으로 어떤 허가받은 대상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게 분리되기 어려운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를 완벽하게 형성한다. 네 집은 내 집은으로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의사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법상으로 보면 이제 3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공유, 그다음에 합유, 그다음에 총유가 사실은 제일 집합돼 있는 예, 그런 제일 개념이 끈끈하게. 그렇습니다. 덩어리로 묶여 벌써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래서 총유라고 한다는 얘기는 예. 사실은 그거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덩어리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총유란 단어를 왜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총유라는 거는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합유라고 하면 조합인데 조합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속성이 좀 약한 형태고요. 네. 총유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은 이제 어떤 법적으로 사단, 이 재단 형태까지는 못 갔어도 이미 조직체로서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 있다. 조폭 같은 것도 해당됩니까? 예, 단체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범죄단체. 그 정도의 어떤 단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같이 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하이어라키가 있다. 위계서열이 있다. 위계서열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왜냐하면 이 총유라는 개념을 쓰게 되려고 할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면 이제 비법인 아직 법인은 아니지만 조직체로서의 목적, 그다음에 조직 구성의 어떤 기본적인 규정, 또 내부의 어떤 규정과 관련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결정돼 있는 경우에 총유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계 구조가 완벽하게 조직화돼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 남욱이 이 428억이 총유의 개념에 가깝다고 얘기할 때는 목적은 있는 거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말을 그렇게까지 못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범죄단체처럼 단체로서의 어떤 그 조직이 구성돼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이제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제 식대로 해석은 이건 제 해석입니다. 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정치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하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아서 예.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데 유동규, 정진상, 김용희가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의 목표인 대통령을 만들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부스러기를 예. 자기들이 뭐 장관이 됐던 무슨 청와대 비서실이 됐던 뭔가 나눠 먹고 예.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자들이 의형제를 맺고 하면서 공유했던 일종의 그 지향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 428억의 이 검은 돈에 이 총유라는 개념을 씌울 수 있는 어떤 배경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직으로서 총유가 되려면 사실은 이제 공동 추구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중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공동의 선주를 모시는 거죠. 모신다라는 어떤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단일 목적을 위해서 그 조직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총유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수사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짚을 것인데요. 예. 정진상이가 구속 적부심까지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러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와 구속적부심에서 기각한 재판부는 각각 다른 재판부잖아요. 전혀 다른 재판부죠. 그러니까 재판부로부터 이미 2번이나 구속 필요성을 이제 인정받게 된 거죠.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적부심 기각 이후에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답니다. 네.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김영희도 뭐 비슷하고 예. 이자들이 입을 언제쯤 열까요? 아니면 끝까지 다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미 멘붕 상태다. 어허. 예. 멘탈은 붕괴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네. 사실 지금까지 영장이 발부되고 적부심을 이제 기각시켰을 때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나서 구속 적부심을 인용시킬 만큼 자신이 없으면 적부심 청구는 안 한다가 사실 좀 불문율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적부심까지 해서 이제 임의보석 뭐 1억 원 보증금 내고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저번에 서욱 장관 경우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까지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법원 판단 아니겠습니까? 2번 때려 맞은 거죠. 세게. 그런 상태고 절대로 풀어줄 수 없다라는 법원 판단을 받은 거면 이게 실제로 그 형사 공판을 담당하게 될 수소법원 재판부에도 심증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거의 유죄 확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적부심 기각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 아하. 또 더더군다나 여기서 더 안 좋은 것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카드를 소진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영장 발부될 때까지 못 열었던 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을 피의자 변호인 입장에서 다 깝니다. 몇 시간씩 변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주장이 다 이미 적부심 기록에 들어가죠. 그게 고스란히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아하. 네, 그럼 그거 갖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주장해서 의견 썼는데 묵비권 행사한다고 그 의견서가 사라지겠습니까? 아, 그러네. 네. 적부심 해놓고 나서 기각됐다고 그때부터 묵비권 행사하면 그거 바보네. 그 상황에서는 법률적 지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 지식이 없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저는 멘붕 상태다. 멘붕 상태다.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영희나 정진상이나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멘붕 상태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멘붕 다음에 멘붕이 이제 계속 가지는 않고 어느 순간 이제 제정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사건 관계돼서는 구속 상태에서는 큰 말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6개월, 그러니까 공소 제기된 후에 6개월이 거의 만료가 되면 구속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게 되겠죠. 나와서 이제 밖에 공기를 한번 마시게 될 겁니다. 그때쯤에 아마 심경 변화가 크게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그 1심 끝나고 2심으로 가고 그러면은 그 구속 만기도 연장되잖아요. 이제 구속 만기라는 게 이제 1심 판결 선고까지 6개월 안에 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제 생각에 김용 씨 사건이나 정진상 씨 사건이 6개월 안에 결론 보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본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증인들도 여러 명이 등장을 해야 될 테고요. 또 증거 관련돼서 정진상 씨나 김용 씨가 증거 동의하고 그냥 공소 사실만 다툴 테니까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할 가능성도 0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증인 다 불러야 되고 공소 인보하는 절차 하는데 밖에 있는 이재명 대표도 그 공소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견을 내겠죠. 그러면 3자의 의견이 다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재판 자체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판결 선고 6개월 장담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제 좀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김용희, 정진상이까지 구속이 됐어요. 남은 건 이재명인데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급하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술 자체는 아직까지는 김용 또는 정진상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진술이 확보된 직접 증언들은 확보되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요. 직접 증언이 확보되어 있는 형태이고 사실공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을 줬다 또는 남우이가 만들어줬다 하는 식의 진술들이 있고 그건 직접 진술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공소 제기한다 하게 되면 이제 전문 진술로 다 바뀌거든요. 한 칸 건너서 들은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건 관계돼서 수사나 조사 이런 것들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체포나 또는 조사를 거부하는 이런 문제로 전국에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재판을 좀 진행을 시키고 나서 소환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규나 남욱이나 김만배의 이러한 진술은 이재명에게 직접 뭘 줬다고 하는 진술은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문 증언밖에 없어서 바로 그 수사 들어가기 어려운데 아까 먼저 짚었잖아요. 그 현금.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재명 집에서 발견된 현금, 이재명 계좌에서 확인된 현금이니까 이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들어온 정황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게 직접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도 타당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거대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급하게 몰게 되면 야당 전체와 그 수사기관이 이제 직접 대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충분히 그 정진상 씨나 김용 씨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로도 정치적인 책임 문제가 이미 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꼭 부담을 주는 것이냐 또 입증과 관련돼서 공소 유지를 고민해야 되는 담당 검사 입장에서 급하게 야당 대표를 출석을 시키고 조사가 불분명한 상태로 해서 기사 언론에 타게 되고 하는 문제를 감당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다고 할 경우에 이재명이는 속이 바짝바짝 타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찰의 수사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그 주호영이가 덜렁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자료 제출 받고 있는 단계인데 예산안 끝나고 나면 12월 2일 날 예산안 처리가 되고 나면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주호영이가 좌파들의 꼬임에 빠졌는지 아니면 엑스맨이라서 그냥 합의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조사 기간을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한테 그대로 칼자루 쥐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소 조항이 대검인데요.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이 선정된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이거 초유의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그 중에서도 대검 마약 수사 담당 관련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약 수사 전담 부서가 뭐 이재명이 수사하는 부서라면서요. 참 이게 참 여러 가지 뭐 안타까운
사건이 생겨서 그 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는 뭐 타당하다 생각은 되긴 하는데요. 네. 이제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이 대검찰청 마약수사팀이나 마약수사 이 반부패 전담부서 여기 관련된 국정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네. 그거는 저는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사실은 범야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죠. 네. 근데 간신히 50% 넘는 숫자가 동의를 한다,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고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40%에 달했습니다. 국정조사 할 만한 여론의 어떤 동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 점도 좀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본회의로 이제 의결 통해서 연장 가능하고 자료 제출 거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독소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태원 이제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소견일 수도 있고 생각이긴 한데 세월호 사태처럼 흘러갈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그래요. 전망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가슴을 누르고 있는 어떤 죄책감, 또 사망하신 그 분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건 분명하지만 세월호 때 그렇게 우리가 눈앞에서 어린 학생들이 죄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갇혀서 수장되는 모습을 볼 때 하고 이번에 이태원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됐을 때의 상황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저울질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호영 원내 총무가 이렇게 좀 너무 쉽게 합의를 해준 거라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크게 그래요. 짊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저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검수완박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대검의 마약 전담 부서는 있는 모양이고요. 네, 이것이 반부패 강력부 소속으로 있는데, 네네, 근데 이 반부패 강력부가 바로 이재명 사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그 부서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럼 좋다. 마약과 관련돼서만 그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으니 마약과 관련된 질문만 해라. 예, 지금 합의를 해놓고 나서 지금 그렇게 부탁하는 꼴이 됐고, 예, 저 좌파 쪽에서는 아니 뭐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이건 하고 이건 말하라. 우린 그렇게 못한다 또 이러고 있어요. 예, 결국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압박과 압력이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다들 예측하거든요. 예. 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관련된 수사를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질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국회 TV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만천하에 하는 짓이 다 발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국정조사의 목적이 네. 아주 불순했고 여러 어떤 희생자들을 이용을 해서 국가 전체를 어떤 고려의 대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 이런 목적보다는 네. 정략적인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남용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법률 해설을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재합을 진행했는데요. 시간이 이제 11시가 가까이져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마무리 인사 말씀 하실래요? 예, 여러 가지로 힘드실 거고 또 화물 자동차 운수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 겪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마음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다 매출 때문에 고민하고 한 달 한 달 돈 쓰는 것 때문에 다 고민하고 있고 그 규모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자 고지서 날아오는데 전기요금 오를 거다라고 하고 있고 난방비임이 올랐고요. 물가는 물류 이런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더 오르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아비규환처럼 싸우는 선동에 놀아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아마 우리는 서로 잡아먹다가 쓰러지게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어떨 때는 좀 못마땅할 때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리더십을 공격하기보다는
팔로우십을 좀 잘 발휘해서 국가 전체 공동체가 안전하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성훈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